외교부에서 이제 과학 쿠키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과학 지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과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저널리스트 이효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랩투 소사이어티, 그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공개 강연의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해주신 재단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앞서 리셉션과 전시 공간 충분히 보면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색깔이 녹색, 그리고 파란색, 흰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들어올 때 오브제를 보면 어떤 이런 좀 이끼 같은 것들도 좀 보이고요. 산호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끼와 산호 과연 어떤 조형물일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끼와 산호를 저희가 이렇게 오브제로 삼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리셉션 공간의 전시는 땅에서는 이끼, 그리고 바다에서는 산호에 주목한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토양복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끼라는 생명체와 해양 탄소 포집 기술의 열쇠가 되는 산호라는 생명체의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 리셉션이었는데요. 저도 둘러보면서 이 이끼와 산호가 기후 기술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좀 흥미가 샘솟는 그런 리셉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후테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현직 연구자도 계시고요, 아니면 연구를 꿈꾸는 이제 장래희망이 이런 기후기술에 관련된 그런 곳을 좀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계실 텐데요. 기후기술 이러면 대중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기후 관련된 기술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후 플러스 테크에 합쳐진 기후 기술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적인 기술을 총칭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기후 변화를 기술적으로 접근해 해결하자는 지금 현재 과학계의 큰 흐름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 그리고 이상기후들 너무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에 서울 예보된 날씨가 무려 최고 온도가 38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지속되고 있는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가 정말 발끝까지 다가왔고 정말 우리 미래가 막 불투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공개 강연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탄소를 극복해 나가는, 탈탄소화를 이뤄나가는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중요한 진행 순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키노트 강연입니다. 외교부에서 3년간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사로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글로벌 환경단체인 클라이밋 웍스 재단의 산업 탈탄소 허브 최고 경영자로 계신 김효은 대표님을 모시고 국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오랜 외국 경험으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문제를 연결해 오신 분이라 오늘 더욱더 여러분들께 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입니다. 땅과 바다의 숨겨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리셉션 전시에서 보신 이끼와 산호, 바로 이 두 오브제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린 소사이어티 프로젝트에 선정된 9개의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팀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각각 땅과 바다가 가진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한 분은 황폐해진 토양을 이끼를 통해서 복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또 한 분은 인공산호로 해양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 그린 소사이어티 공개 강연 시리즈 시작해 볼까요? 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이 중요해질수록 이분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은 대표님은 30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문제를 꾸준히 연결해 오신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환경재단인 클라이밍웍스 재단에서 산업 탈탄소 허브 최고 책임자로 전 세계 산업 부분의 탄소 감축 전략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효은 대표님을 이 자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효은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끼와 산호를 주제로 해서 이 룸을 꾸미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자연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했는데 여러분 기후변화 대응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화석연료는 뭐가 있지? 석탄, 석유, 가스,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서 나무 태우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깨끗한 에너지를, 깨끗한 전기를 써야 돼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너지 전환을 이룩합시다. 석탄은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광물이고 또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도 많이 나오니까 석탄 발전소는 줄이는 게 좋겠어요. 문 닫읍시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유차, 또 가솔린차, 우리 현대자동차 차 만드시는데 결국은 석유에서 나오는 그 많은 온실가스 때문에 대기 오염도 심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많으니까 우리 전기차 씁시다, 사용합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참 관심이 없으신 분이 이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은 실제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이 산업에서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차 만드는 거네, 예. 빌딩 짓는 거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플라스틱 제품,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여러 가지 제품들, 그거 만드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철강, 화학, 시멘트,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3대 다배출 업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리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 이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 중립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산업 중에서도 실제로 철강, 시멘트, 화학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산업이 있지만 알루미늄도 있고 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철강, 시멘트, 화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실제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 산업 종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세 산업은 정말 그 국가 발전, 산업 기반 경제에 정말 근간이 되는 산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강은 철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을 짓는 데 골조 뼈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파이프도 만들고, 굉장히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를 닦으려고 해도, 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모든 데에 시멘트가 들어가게 돼 있죠. 화학 제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고 계시는 옷,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각종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다 화학으로 나와요. 도대체 이 세 분야에서는 그럼 왜 이 세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우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산업의 세 분야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한다는 거 잘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석탄 발전소는 진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해.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전기를 쓰도록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휘발유차, 경유차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하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건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철강 기업, 대한민국의 화학 기업, 시멘트 기업, 전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 이런 데들이 온실가스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저거는 줄이는 게 좋겠어라고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부문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 섰습니다. 철강은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철강 회사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넘게 차지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 철강 회사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넘습니다. 그만큼 철강은 굉장히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다량의 석탄을 써서 철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탄 대신에 다른 연료로 철강을 생산해내자. 예를 들면 수소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깨끗한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철강을 만들어내자,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자,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업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게 투자해야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포항에나 광양에 포스코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정말 거대한 공장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존에 투자한 시설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거를 내버려 두고 다른 걸 다시 해야 되나? 저걸 바꿔야 되나? 막대한 그런 자본과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한 회사가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철강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철강 분야에서 저탄소를 이룩하려면 정말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과 기업의 노력과 그 다음에 비싸도 그린 철강을 사겠어요 하는 수요의 창출,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과 관련해서 그린 철강을 늘리자라는 그런 운동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그린 철강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과 도로 등등의 기반이에요. 이 건물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멘트가 쓰였겠습니까? 시멘트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CO2가 나오는데 실제로 온실가스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면 시멘트가 굉장히 비싸진다는 데 있겠죠. 네, 그러면 비싼 시멘트를 가고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가격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수요 창출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럼 한 번 썼던 콘크리트를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는 없을까? 콘크리트의 재활용률을 높이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산업의 탈탄소를 촉진을 하려면 저탄소 시멘트를 더 많이 쓰도록 시장을 만들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저탄소 시멘트의 비율이 몇 %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도입한다면 저탄소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건물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하도록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은 훨씬 더 복잡한데요. 실제로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공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기술도 많이 있다면
화학 같은 분야는 우선 만드는 제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화학 제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화학 제품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건 플라스틱이나 뭐 의류나 이런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화학 제품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여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가장 진도가 느린, 덜 나간 분야가 화학 분야의 탈탄소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거는 화학 제품을 덜 쓰는 거, 덜 만드는 거예요. make less, 덜 만들자. 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거 자꾸 리사이클링해서 쓰면 만드는 게 줄겠죠. 그래서 그 화학 제품의 생산 자체를 줄입시다. 화학 제품의 사용 자체를 줄여서 생산 자체를 줄입시다 라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잘 만듭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화학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그동안은 에너지를 10 썼다면 에너지를 5 쓸 수 있게끔 뭔가 공정을 개선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합시다. 새로운 것을 만듭시다는 여러분들 뭐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바이오 플라스틱,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 플라스틱의 대용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친환경, 새로운 제품들을 만듭시다.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철강, 시멘트, 화학 다 주력 산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철강과 화학 제품은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 제품이에요. 문제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훨씬 더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을, 널리 쓰이는 저렴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사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는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뭐냐? 결국 굉장히 고품질의 친환경,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철강 기업이나 화학 기업들이 그린 철강이나 또 신소재 화학 제품이나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실제로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한국이 우선권을, 또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어떤 기업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들어도 팔릴 수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도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시장을 만드는 데에 제일 크게 선도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린 퍼블릭 프로큐어먼트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친환경 물품부터, 친환경 제품부터 사주는, 정부가 친환경 제품부터 사주는 친환경 공공 조달부터 먼저 해라 라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니까 어느 한 기업의 그 재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줘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국민들이 나는 친환경 제품이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사겠어 라고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나는 친환경이니까 좀 비싸도 전기차 사겠어, 나는 좀 비싸도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사겠어 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는 비싸도 이걸 하겠어 라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있었던 거죠.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돌려준다. 그 다음에 뭐 집에다가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친환경과 관련된 기후 대응과 관련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훨씬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작년 여름 얼마나 더우셨어요? 올여름 벌써 엄청 덥잖아요. 내년은 더 더울 거고, 그 다음에는 더 더워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의 텍사스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없이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기후 재난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불행히도.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막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기후변화 대응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응의 중앙에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분야 탈탄소에 대해서 훨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대표님 모시고 잠시 Q&A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엽주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를 선정해서 대표님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패널에 여기 지금 청중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의 박시진님께서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재 글로벌 산업 탈탄소 트렌드에서 한국 기업이 갖는 가장 큰 기회와 위협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과거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로 활동하셨을 때와 현재 민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접근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갖는 가장 큰 기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훨씬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친기후 기술과 제품이 창출하는 기회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팔릴 수 있을지 아닐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엄청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내연기관 차도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정말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게 확실하면 전기차 훨씬 더 많이 만들고 그쪽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아니,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업은 회사를 문 닫을 수는 없어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기존에 만드는 제품 계속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갖는 가장 큰 기회는 신사업의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위협은 이 기회가 시간이 걸린다는, 그리고 위협은 당장 내가 지금 생산하는 걸 바꾸면 당장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썼는데 당장 있는 거를 접을 수는 없고, 그런 딜레마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제일 큰 위협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사로 활동했을 때와 민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제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려하신다면, 또 정부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림대학교의 이민정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과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서 경험하셨던 국제기후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무엇으로 보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후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국제기후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그럼 대한민국은 국제기후협상에서 개도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안 계시네요. 조금 계시나? 네. 파리 협정상 대한민국은 우리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도국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도국이야 라고 믿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대기업들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개발돼 있고 그런 나라가 무슨 개도국이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조그만 나라가 똑같이 개도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특히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은 정말 기술 개발에서 성공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나누는 분야에서는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들도 다 친기후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자기네들 나라에 적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일단 인력도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공과대학교 같은 거 만들어줘. 친기후기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카이스트 같은 그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개도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나누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 이쪽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심수연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더 나아가서는 기후 적응을 위해서는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국익의 달성 또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외교관을 흔히 국익을 위한 공인된 스파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총들지 않은 전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익과 글로벌 이익을 놓고 외교관들은 국익과 글로벌 이익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잘 일어나고 우리의 이런 지구온난화가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게 국제적으로도 좋은 거고 대한민국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글로벌 이익 사이에 교집합이 많은 협상이, 교집합이 많은 정책이 그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협상입니다. 사실 외교관의 가장 큰 그 임무는 교집합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한국과 미국 간에 예를 들면 지금 관세 협상도 한국에도 이익이 되고 미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집합의 영역을 찾아내는 게 외교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글로벌 기후 노력에도 도움이 되는 이 교집합의 영역을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 영역을 더 많이 만들고 거기에서 협상이 타결되게끔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글로벌 이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익과 글로벌 이익은 많은 교집합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익과 글로벌 이익을 그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여유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통찰과 함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김효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현장 질문 한 가지 접수돼서 그 현장 질문 한 가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거수를 통해서 한 분 질문을 받아서 한번 대표님께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손 드신 분, 네, 혹시 성함이랑 질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자원경제연구실에서 나온 하승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서는 대중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용성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구체적인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혹시 생각해 두시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갤럭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예. 아이폰이 좀 꽤 됐는데 우리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어. 아이폰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라고 애플이 선언을 한 다음에는 애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쓰겠어. 아이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한 플라스틱으로 쓰겠어. 네. 그다음에 아이폰과 관련된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이폰을 포장하는 박스, 그거 재생 종이 가지고 쓰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폰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이폰은 친환경, 친기후 제품이야 라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이폰의 예지만 다른 많은 제품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제품은 예를 들면 리사이클된 플라스틱이 들어갔고 재생 종이가 들어갔고 재생 에너지 가지고 만든 전기로 물건을 생산했고 하는 그런 어떤 친환경 인증을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인증이 더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왜 야채 사실 때 우리 어머니들 유기농 제품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비싼데 가서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친기후 기술을 써서 만든 제품은 내가 비싸도 더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자체의 어떤 어떤 디자인 감수를 좀 더한다든지 제품을 사실 저희가 애플 제품 사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사면은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이유보다는 좀 예뻐서 제품이 좋아서 이래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이 결국에 좀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기업의 차별성이 반드시 성능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차별성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기업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준다든지 이런 접근일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특히 아까 재료 쪽에서 공부하신다 그러셔서 자원연구소라고 말씀하신 우리나라 진짜 포장을 너무 많이 하고 포장재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포장을 확 줄일 수 있게끔 내지는 뭔가 친환경 포장재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제 장바구니 들고 가기 이런 것도 많이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캠페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패키징이 훨씬 적은 패키징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뭔가 인센티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사람이 움직인다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뭔가 쿠폰을 주든지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서 훨씬 더 포장을 적게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받으면 쿠팡에서 무슨 크레딧을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패키징 안 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만들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차 보조금 받고 샀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이런 기후 기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잘 소비해주는 문화가 또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뭐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효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국제기후 정책의 맥락 속에서 기술과 지속 가능성의 접점을 이렇게 명료하게 풀어주시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것으로 키노트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주실 때 퇴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단순한 생산 혁신을 넘어 적게 만들고 더 잘 만들며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강연의 포인트였는데요. 철강화학 시멘트라고 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산업군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산업군이 한국 경제 핵심 수출 산업인 만큼 이젠 지속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점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패널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번 토론의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과 바다에 숨겨진 능력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국내외로 초대형 산불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3월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경북의 산불, 작년 캐나다의 대형 산불 등 피해가 심각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토양 복원 기술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불에 탄 산림을 복구하려면 식물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하죠.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이 해양, 바다에서의 탄소 포집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는 이미 전 지구의 탄소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흡수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면 탄소 제거에 큰 돌파구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패널로 모실 두 분은 그린 소사이어티 선정 9개 연구팀, 그 중에서도 특히 땅과 바다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토양 복원과 해양 탄소 포집이라는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신지 한번 두 분 모셔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드 오브 네이처 박재홍 대표님, 그리고 블루카본의 황봉수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청중분들께 일단은 두 분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연구 하시고 계시는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재홍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끼를 가지고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 그리고 저는 대표를 맡은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땅에 이끼를 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뒤에 보이시는 모스비라고 하는 저희의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스비는 굉장히 단순한 제품입니다. 사용하기도 쉽고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사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이끼의 씨앗들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양액과 그리고 빨리 자라게 하는 호르몬, 그리고 토양을 빨리 회복시키는 미생물과 함께 하나의 캡슐 형태나 파우더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났다던가 혹은 광산의 복원이 필요하다던가 산사태가 일어났다던가 하는 곳들에 그 키트를 가지고 가서 드론이나 헬기나 혹은 이제 산림 방제용 비행기 등을 가지고 액체 상태인 거를 그냥 땅에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주에서 혹은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땅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키트입니다.
실제로 처음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주안점으로 삼았던 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고 접근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토양 복원에 기여한 것이 육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토양을 복원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이 땅에다가 넣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키트를 뿌리고 나면 8주 후가 되면 육안으로 관찰할 정도로 이끼들이 발화를 한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넓은 스케일로 봤을 때는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양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아마 오른쪽 사진의 우측 끝에 보시면 작은 흰색 점 같은 게 보이실 건데 저게 이제 12인승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높은 스케일에 이제 10헥타르 이상을 저희가 복원할 때 들어갔던 지역이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처음에는 뭐 보통 3,000평 혹은 1,000평 정도로 보관하다가 지금은 보통 옷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10헥타르, 50헥타르 이상 헥타르 면적으로 많이 복원을 해서 주로 복원한 것을 이제 보려면 예전에는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보였는데 이제는 헬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현장을 관찰하고 복원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만 제곱미터 정도를 작년까지 복원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땅을 다녔어요. 산불이 났던 곳들도 물론 다녔고 간척지라던가 혹은 이제 석굴암 갇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던가 혹은 한라산 혹은 도너리 오름, 금오름 같은 절대 보전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 등 국내에서 보통 민간인분들이 들어가기 힘든 땅들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서 복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간척지 복원 사업이나 이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오름 복원 사업 외에도 어떤 시멘트 광산을 통째로 복원을 한다던가 혹은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경북 산불 지역 혹은 강원도 산불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보험 상품을 만들고 그 보험 상품에 출자하신 분들과 함께 토양을 복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단순히 복원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좀 더 그 상처를 빨리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는 걸 목표로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복원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데이터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보통 산불을 복원한다던가 혹은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할 때 데이터 위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토양을 먼저 건강한 토양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황폐화되는지를 측정하고 그 건강한 만큼의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원이 총 21명 정도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데이터 없으면 안 들어가고 데이터 안 나오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데이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황폐화되는 것도 데이터로 판별하고 복원된 것도 데이터로 판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주도라던가 국내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들의 샘플들을 많이 모았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650에서 약 700여 종의 이끼 샘플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이긴 한데 그런 품종들을 통해 가지고 토양 항폐화에만 특화되어 있는 우리가 먹는 샤인머스켓이라던가 혹은 청양고추처럼 더 달거나 더 매운 것처럼 토양 항폐화를 더 잘하는 이끼 품종과 미생물 품종을 새롭게 개발해서 토양 복원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똑똑한 저희 팀원들 덕분에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토양 복원 면적은 넓어지고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과도 저희가 함께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지원서를 넣어주신 분들이 실제로 저희 팀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미래를 꿈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회사 간단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끼를 통해서 토양 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 코드 오브 네이처 박지영 대표님 소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블루카본의 황동수 대표님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카본 대표 황동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바다에서 미래의 비트코인인 탄소세를 포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꿈꾸는 기업이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박지영 대표님처럼 실제적인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피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0 이하로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2050년도까지 인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카본 옵셋이라는 그 탄소 시장이 교토 프로토콜이 발효되면서 열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또
사용하는 업체들이 탄소 시장에서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까지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로 쉽게 귀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페트병이 한 병에 1,000원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은 세금을 빼면은 1,000원으로 팔립니다. 즉 탄소 가격이 이미 충분히 싸게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 물값만큼 탄소를 포집하는 값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탄소를 포집하는 게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탄소 포집에 대해서 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언론들이 지금까지 탄소 포집 방법들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 같다라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헨리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기에 있는 가스가 물에 녹아나가는 법칙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헨리 법칙에 하다 보면은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약 50억 톤의 탄소 중에 15억 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없이 바다에 녹아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바다에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해조류나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광물화하거나 고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느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양에서 탄소 포집을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진 코콜리스포라는 해조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사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연구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그 입자는요,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조개를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꼬막의 씨앗을 양식장에 뿌리면은 1.5년에서 2년 있다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을 만드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자기의 매스의 30%를 만들 수 있는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입자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세를 정량하고 또 얻어진 탄소는 부가가치화함으로써 저희들은 저희들의 시스템을 증명해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몽구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특허를 한 120건 정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탄소 포집으로 냈던 특허는 최초로 특허성과 진보성, 상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잘 포집한다고 알려진 클라이밋웍스사의 그 모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저희 팀에 많은 분들이 연구를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부족한 대표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탄소를 포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카본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산호 입자를 이용해서 탄소를 바다에서 포집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블루카본 황동수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자기 설명만 들어봐도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이끼와 산호를 이용해서 이끼로는 토양을 복원하고 그리고 인공산호 입자로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네, 벌써부터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증이 많이 또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과 실시간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선정해서 이 두 분 대표님과 함께 조금 더 심층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소개되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특별히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질문부터 두 분 대표님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혹은 기후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 연구자분이 어떤 계기로, 어떤 목표로 혹은 어떤 비전을 보고 이 길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왜 기후테크에 하필이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두 분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황동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3년에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너무 감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기후변화를 하면은 여러분 그냥 기후변화가 있으면 좀 불편할 뿐이잖아요. 에어컨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뿜는 우리가 좀 시원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요. 그리고 집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뭘까? 이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놔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 둘이 아팠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애가 백혈병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 미국 지도 교수님이 자기 형제도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때는 기술이 없어서 죽었다. 근데 이 50년 동안 기술 개발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기로 백혈병에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90%까지 이제 생존율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누군가 자기랑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느끼고 그 기술 개발을 한 것이 저는 이렇게 혜택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 기후테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따뜻한 시각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기후기술 테크에 대해서 접근하신 대표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박재영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재영 대표님께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기후기술 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되게 간단한 이유였는데요. 제가 농대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농대에서 학부 연구생이라고 하는 이제 학부생일 때 연구실에 나가서 석사랑 박사님들 연구를 돕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게 연구를 위한 연구,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나 학회에 나가기 위한 연구 외에 너만의 연구관을 가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제 연구관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 그리고 단순하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크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 크게 남기고 갈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강원도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저는 개인 연구로 있기를 하고 그리고 연구실 연구로는 콩과 땅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연구를 가지고 산불이 난 곳에 적용시켜 보면 뭔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잘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강원도의 한 마을 이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산불이 났던 땅 한 이제 500평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다 제가 처음에 혼자서 개발했던 키트 기술을 접목을 시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았고 거기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데이터랑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뜻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한테 투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가 마침 이끼 연구였는데 이런 강원도 산불 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내가 좀 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업화로 발전된 부분 굉장히 인상 깊은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한 선택과 방향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좀 박재영 대표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끼 연구를 통해서 산불의 피해를 복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표님의 좀 따뜻한 마음과 도전이 좀 느껴졌었는데 복원이 필요한 토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사실 이제 과학도 마인드로는 자 토양 그런데 복원이 필요한 토양 그렇다면 복원이 필요한 토양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또 토양의 조건에 대한 단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거는 기준이고요.
이제 복원이 필요한 토양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등급을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정부에서 나눠놨는데 이제 불량, 보통, 양호, 우수 4등급으로 나뉘어서 그 4등급의 기준이 토양에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라던가 혹은 이제 원소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 저희가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정부에서 나왔을 때 황폐화 토양이라고 하는 그 불량 등급의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최소한 보통 등급 혹은 양호 등급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수 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강원도 산불 이후에 그 산의 그 토양은 어떤 토양이었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있습니다. 보통 산불이 난 이후에 토양은 무조건 산성화되고 안 좋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예전 우리 선조들께서 화전 농사라는 것들을 지었던 걸 생각해 보면 불이 난 직후는 대부분의 토양들은 사실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토양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들어간 토양들은 불이 아주 고온으로 오랫동안 나가지고 토양 내에 있는 유용한 생물과 미생물까지 전부 다 사멸해버린 그런 황폐화 토양을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갔던 대상지들도 전부 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복원이 안 되고 방치해뒀을 때 복원이 굉장히 더딘 토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님의 그 전공을 살려서 이끼를 사용해서 토양을 복원하겠다. 그 생각은 그럼 어떻게 도달하신 건가요?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왔습니다. 조리고등학교로 나왔는데 조리고등학교에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은 호텔로 취직을 했다가 손을 다쳐서 요리를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쉬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아무래도 실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취업계를 내고 학교를 안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계를 내고 귀농을 혼자서 했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말이라는 곳으로 귀농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고추랑 들깨랑 수박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살던 집 지붕에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거기에 이끼들이 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끼는 분명히 습하고 되게 그늘진 곳에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끼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서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인류 지식의 보고이자 모든 지식의 결정체 이제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를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 이끼 국내에 있는 이끼 품종은 약간 650여에서 679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지에서 사는 양지 이끼도 30여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들이 양지 이끼구나라는 게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대 진학해서 제 개인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이끼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양지 이끼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었습니다. 옥상에서 발견한 우연한 이끼가 대표님의 타이틀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부터 어떤 작은 자연현상을 깊이 탐구해서 그것이 나의 앞으로의 진로와 어떤 비전으로 이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대표님 굉장히 멋진 커리어를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황동수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다와 탄소 포집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생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어떤 헨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생소합니다. 해양 탄소 포집은 바다를 이용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의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어떤 계기로 해양 생태계를 이용해서 탄소를 포집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리셨는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양에서 조개하고 해조류를 20년 가까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장인어른한테 좀 데려가겠습니다 했을 때 장인어른이 뭐 연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조개 홍합 연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걸로 내 딸 먹여 살릴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 게이츠 책에서 너도 뭘 해봐라 기후변화를 위해서 해봐라 고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 탄산으로 존재하는데 탄산을 가지고 해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또 조개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화해서 지중해 이렇게 가라앉히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연관시키면은 나도 조금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그 해양 플라스틱 저감하는 플라스틱 입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물속에서 너무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도 한번 뿌려볼까 해서 0일 만에 뿌려봤는데 얘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실패했나 생각을 했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고정화시키는 거 보면서 우연하게 원칙적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용 화장품용 스크럽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효과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우연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그 제품들이 생각보면 과학사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그런 측면도 사실 존재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해양 생태계 흡수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 좀 들여다보면서 비슷한 부분들을 찾고 그것을 사업화까지 연결하려는 것도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바다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탄산의 형태로 좀 흡수를 해서 그게 이제 뭐 해조류나 조개 뭐 혹은 뭐 산호 이런 것들의 몸을 이루는데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원리를 좀 연구하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이 되고 또 소스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뒤에 좀 이제 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기통 없이 그냥 물에 뛰어드는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취미가 됐습니다. 이걸 취미로 삼은 이유가 최근에 바다 생태계에 굉장히 좀 지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런 것인데요. 바다 생태계라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해양 생명들, 뭐 다양한 생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산호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산호가 울창한 숲을 가면 그 산호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또 산소를 배출해서 그 공기들이 모인 상태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산호라 하면 뭐 치어들의 아파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중요한 해양 생태계가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또 귀중한 소스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황동수 대표님의 그 블루카본 저장 기술이 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기후 기술이 사회와 연결되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연구와 사업화가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후 기술 연구와 사업화가 당면한 우리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2050년 넷째로 탄소 중립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대표님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황동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인류가 510억 톤을 매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잘하는 기업이 클라이밋웍스 재단이 아닌 스위스의 헤드쿼터를 둔 클라이밋웍스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 아이슬란드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흡착을 시키려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10,000개 중에 4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팬으로 100km/h로 기류를 만들어내야지 흡착이 됩니다. 그리고 흡착된 탄소는 또 떼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800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페트병 에너지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정이 카본 네거티브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정은 아이슬란드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열이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공짜이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됩니다. 근데 이 공정을 우리나라에 들고 오면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 있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게 지열 발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탄소를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은 아까 말했듯이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없이 30%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임해공업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해수를 공업용수로 쓰는 공장들이 동남권이라든지 여수, 울산, 포항 등에 있죠. 거기에 공업용수의 순환 라인에 저희 입자를 가둬놓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미 쓰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추가는 더 안 들고 저희 입자를 바닷물이 만나면은 탄산칼슘으로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확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에너지 없이 이산화탄소를 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컨셉이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왜 산성비 문제를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 좀 해결했던 것처럼 만약에 요 카본 캡처 기술이 탄소 포집 기술이 기후 변화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용과 효율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좀 해결책을 찾으셔가는 모습이 확실히 이제 기업가형 그런 연구자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재용 대표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끼에 좀 특이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끼의 뿌리는 잡초나 식물의 뿌리랑 달라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잎에 우리의 피부 같은 큐티클층이라는 게 없어서 잎을 통해서 그리고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랑 무기 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다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포이킬로하이드릭이라고 하는 특성인데 일반적인 식물보다 물을 흡수하고 내뱉는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가물으면 식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엔 죽어버리는데 이끼는 물을 그냥 내뿜어 버려가지고 그 건조에 견디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황폐한 토양에 합쳐지게 된다면 이제 포이킬로하이드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유용한 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유기물이나 무기물들을 받아들여서 토양 내로 빠르게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이끼가 굉장히 좋은 단열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양 내부에 있는 균근이라고 하는 이제 미생물층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때문에 뒤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제 K 사이트랑 L 사이트로 비교했을 때 이끼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끼가 없는 지역에 비해서 토양 탄소가 굉장히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성질인 식물들이 없는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에 유기물층이 없는 것도 많이 생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강원도 산불 났던 곳이라던가 광산 지역이라던가 혹은 간척지 같은 곳에 저희가 이끼를 가지고 복원을 했던 지역들은 전부 토양 내 유기탄소 용량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비용은 기존 기업들 대비해서 10분의 1만으로 복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향후에 사막화라던가 여러 가지 기후 재난 위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끼가 광합성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탄소 포집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좀 더 그 탄소 포집의 어떤 그 이게 마중물 같은 역할을 또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불이나 사막화로 망가진 땅에도 이끼를 뿌리면 빠르게 초록색으로 되살아나는 아까 또 그런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8주 정도 걸렸었나요? 아주 녹색으로 울창하게 다시 번성한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 이끼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하는 그런 기술이 어디까지 확장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좀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우량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사막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국소적인 지역 같은 곳들, 문제 많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생각을 좀 확장해 보면 그 월면에 있는 월토. 달이라든지 아니면 또 화성을 개발하자는 또 모 기업가가 있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기업가가 있잖아요. 그 화성을 지구화한다는 테라포밍이 옛날부터 한참 많이 이제 재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화성에 있는 토양 이런 곳에 있는 것도 이걸 황폐화된 토양으로 가정한다면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장성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질문에 사막 또는 외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막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지금 머릿속에 환경이라는 글자를 떠올려 보시면 그 텍스트 혹은 그 배경색이 아마 초록색으로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냥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환경이나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 소사이어티? 네, 맞습니다. 그린 소사이어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늘 초록색인데 사실 저희도 사막 보건 관련돼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실제로 POC도 많이 하곤 합니다. 다만 하나 조심스러운 게
사막에는 이미 사막의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사막 이끼 외에 저희가 개발한 이끼 품종을 넣어가지고 녹지화를 시킨다면 그건 복원이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저희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녹지화시킨 건 또 다른 생태계 교란이기 때문에 다 약간 지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 국경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복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내몽고 지역이라던가 혹은 산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것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 이미 착수한 상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과 화성이라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연구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연구진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어떤 허가를 받은 곳에서 달 토양과 화성 토양 모사체를 저희 연구실로 인증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리를 키우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 모습이랑 미생물을 접종한 토양과 접종하지 않은 토양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을 때 접종을 한 토양에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접종을 안 한 토양에 비해서 한 토양에서 보리의 길이도 더 길어졌고요. 보리의 무게도 더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보리를 바싹 말렸을 때 그 건중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향후에 달이라든가 화성에서 인류가 전진기지를 건설할 때 거기에 있는 현지의 흙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저희 키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를 최종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내면서 함께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마션에서 나왔던 게 현실화가 되는 어떤 그 재료로서의 모습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막에 고유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생태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답변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무엇보다 좀 달과 화성의 그 모사체 토양에서 보리가 확실히 잘 자라나고 있는 그런 연구들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의 생태 복원 기술이 미래 우주 산업에 연관이 되고 또 여기에서 또 다양한 투자와 약간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황동수 대표님께도 질문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산호 복원에는 저희가 바다의 생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를 좋아해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산호가 잘 사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수온이 좀 따뜻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이 사실 인공산호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들어보면 뭔가 이게 그렇다면 산호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서만 이 기술이 좀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차별성이나 아니면 대책, 혹은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모사했던 생명체는 코콜리스포라는 석회 비늘 편모류라는 해양 플랑크톤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그냥 인공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만큼 하나 더 생기는 게 있습니다. 산이 그만큼 생깁니다. 즉 150톤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150톤의 염산이 바다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양산성화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호나 산호초들이 오히려 반대로 잘 못 자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해조류나 산호들이 자기들이 광합성을 하든지 자기 생리 활동을 하면서 내뿜는 게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그래서 해조숲을 만드는 게 단순히 이제 이산화탄소 뽀지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까지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나 산호를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모든 바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환경을 넓은 그리고 경계가 없는 바다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 입자를 아까 말했듯이 임해공업지대 그 해수순환 시스템에 가두는 데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저희들이 생태계가 저희 입자에 통해 가지고 바뀌어지는 그 리스크를 저희들이 감당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 입자를 중간에 필터한 물을 테스트해 봤을 때 해양 방류수 기준에 절대적으로
적합하게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좀 더 그 현실적인 사업 방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다의 열린 생태계를 또 고려해서 무분별한 물질 투입을 좀 지양하고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효율을 높인 그런 모델을 채택해서 입자 모듈화 공정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환경 보존에도 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연에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께서 사전에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석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보면 기후테크의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들을 추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패널분들께 직접 여쭤보는 그리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오브 네이처에 질문을 해주신 질문 3가지를 좀 추려왔는데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군포고등학교의 김미소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토지 환경에서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회, 제도, 정책적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제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제 전공이 이쪽이 이제 이런 정책이나 사회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꼭 걸어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황폐화된 토양 혹은 복원이나 녹화가 필요한 도심지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나무가 안 자리에 있으면 황폐화가 된 거겠지, 혹은 육안으로 봤을 때 나무가 있으면 괜찮은 거겠지라고 하는데 그 나무 숲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무 생물의 소리도 안 들리는 정말 죽음의 숲 같은 곳이 느껴지는 곳도 있고요. 혹은 아무 나무가 없는데 가보면 곤충도 되게 많이 날아다니고 땅 안에 지렁이도 많고 토양도 되게 비옥한 그런 토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도심지를 녹화한다던가 혹은 황폐화된 곳을 녹화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누군가 혹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녹화라고 하는 혹은 토양 복원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그린워싱 되기에 너무 좋은 타겟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모두가 그 기준에 동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맞춰서 고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블루카본 황동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박세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저는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는 채 막연히 ESG가 좋아서 환경공학도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질문해 주신 분처럼 탄소 포집 기술에 관심이 있지만 무엇을 배워야 할지 현재 어려워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신해서 대학의 어떤 학과 그리고 어떤 학문을 배운 것이 관련 분야에 필요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가끔 제 수업에 안 들어오는 제 지도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왜 안 들어와? 그러면은 교수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숙제를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나도 못 푼 문제인데 풀어봐 했더니 풀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튜브 보고 풀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화학을 하고 싶었는데 화공과를 갔고, 대학원에는 생명과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화공과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티슈 엔지니어를 하고 싶었는데 좀 꼬여가지고 이 해양 연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 딱 맞는 연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답을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알아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자연이 원래 가진 회복의 방식을 좀 기술로 다시 꺼내주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황폐한 땅에 다시 생명을 피우는 이끼처럼, 그리고 넓고 깊은 바다에 조용히 탄소를 거두고 있는 산호와 해양 생태계처럼 작고 생명력 있는 존재들을 들여다보고 그 자연의 언어를 기술로 다시 구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후기술에 대한 실마리를 좀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술과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두 분의 연구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함께 앞으로 어떤 상상과 실천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두 분 대표님께 궁금한 거 하나씩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 손을 들어주신 분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내용 공유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블루카본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탄소 포집을 한다는 점이나 아니면 공업 용수로 쓰이는 관에 해당 칼럼을 넣어서 이제 해결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궁금증은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탄소를 포집하는, 그러니까 해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상당히 예시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칼럼을 만드는 과정에서 카본 네거티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기술은 어떻게 해당 칼럼을 만드실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를 기체에서 포집하는 것도 칼럼을 계속 재활용해야지 카본 네거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입자가 최소 5번 이상 재활용이 돼야지 저희들도 카본 네거티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작은 스케일에서는 되는데 큰 스케일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내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저기 블루카본 대표님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회사 이름이 블루카본인데 잘 보면 카본이 우리가 말하는 CARBON이 아니고 CABORN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가 2050년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면은 2050년에 CCUS로 탄소 그 제거를 해야 되는 양을 8천만 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톤당 100불이라 그러면은 8천만 톤은 사실 조 달러입니다. 조 달러가 돼요. 네.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의 가장 큰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집한 탄소를 광물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포집한 탄소를 땅 속에 저장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광물화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놨던 10,000년 동안 지나야지 이게 광물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특허나 기술로 뭐 10년이나 20년 사이에 그 탄소 광물화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 수 있는 특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그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블루카본 이름을 한 거는 그 블루 해양에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탄산이 칼슘을 만나면은 침전이 되기 때문에 칼슘의 CA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다 해가지고 보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은데 이제는 한글로는 똑같은데 영어로는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탄산 칼슘이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상에서는 그 반응이 느려가지고 이제는 카복스 에나하이드레이드라든지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바다에서는 pH가 올라가면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보다 이제는 탄산 칼슘의 결정 같은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냥 결정이 없는 무정질이 아니라 에라고나이트나 이제 칼사이트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 기술 중에 좀 재밌는 게 이게 암모포스로 안 가고 바로 이렇게 조개 껍질에서 이루어지는 에라고나이트나 이제 칼사이트로 가는 게 좀 특징이어가지고 그게 저희 기술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 2개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검은색 옷 입으신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 말씀해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코드 오브 네이처 대표님께 질문 좀 있는데요. 되게 인상적으로 잘 들었는데 그 이제 식물이 진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토양 상태에서 그 분량에 해당하는 이런 토양에서 이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됐고, 이제 그보다 더 양질의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일 때는 어느 정도 식생이나 이게 잘 되어 있는, 조성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식생이 다 있는 곳에서 이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거를 살짝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어 있다의 기준이 너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기준을 세우자면 자연의 천이 단계가 극상 단계에 있는 교목류, 간목류, 초목류가 잘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도 될까요, 혹시? 네네. 그런 지역이라면 저희는 들어가지 않고요. 단호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브랜드 가치와 저희 아이덴티티는 말 그대로 생명력이 없는 토양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아직까지 초본류가 발화까지는 한데 발화한 다음에 바로 고사해버리는 토양이라면 코드 오브 네이처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스비에 들어간 것 중 하나는 미생물이고, 미생물 중에 바실러스 페레우스균을 활용한 품종 중에서는 토양 내 유효 인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면 쌀밥처럼 먹었을 때 식물이 즉시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는 유효 인산을 빨리 끌어올려주는 그런 균근 종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2개로 나눠서 극상 단계라면 들어가지 않는다가 정답이고요. 이제 발화는 하되 바로 죽어버리는 고사하는 땅이라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가 답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신 질문 자기소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소속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곳 와서 코드 오브 네이처 박지영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산불이랑 간척지 이렇게 보존구역 이렇게 다양한 토양을 직접 살펴보셨다고 했고, 또 데이터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목표 토양 설정을 하실 때 공통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2번째로 모습이 제품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주로 사는 고객층이랑 또 육안 확인 같은 거 이외에도 고객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지표가 어떤 게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드리지 못했던 말씀인데, 혹시나 이제 일단 질문 답변 먼저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은 토양을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17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토양의 pH, 그리고 유기물, 그리고 토양 내 유기탄소, 그리고 NPK, 그러니까 이제 질소, 칼륨,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6가지 중금속을 포함해가지고 총 17가지를 저희는 토양 리스트를 쫙 다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반경 1km 내에 있는 극상 단계 천이 있는 자연 상태,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자연 상태의 토양을 똑같이 채취를 하고요. 그 2개를 비교해서 극상 단계의 천이 상태에 있는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모사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토양, 인근 1km 내에서 가장 건강한 토양, 그리고 인근 1km 내에 생물 다양성만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로 고객들한테 육안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17가지 토양 요소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기 뒤에 여기 그린 소사이어티에서 준비해 주신 저희 부스 쪽 와보면 패드에 보고서 같은 게 하나가 켜져 있어요. 그 보고서를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게 저희가 고객사가 한번 저희한테 이제 고객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짜리의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 땅이 이 기업 혹은 이 지역한테 어떤 의미가 깊은 곳인지, 이 지역은 어떻게 사용되어 왔으며 향후에 우리가 보관한 이후로는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건지 때문에 우리는 이 토양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렸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양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가지 요소가 각 2장에 거쳐가지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비포랑 애프터가 1년 만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등이 되게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께서는 그 리포트를 받으면 즉시 홍보 자료나 뉴스 같은 데 보도 자료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출처를 달아서 보고서라든가 논문 출처라든가 혹은 국제적인 보고서 출처를 달아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있는 로우 데이터 파일까지 저희가 다 송부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질의응답이나 궁금하거나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경우 그 로우 데이터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끔
완전 원스톱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장난스럽게 드린 말씀이긴 한데 저희는 울타리만 열어드리면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라고 하거든요. 토양 측정부터 살포 후 사후 관리랑 보고서 제작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객사에서는 이제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좋은 답변해 주신 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현장에서 받아서 이렇게 두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오브 네이처 박재홍 대표님, 블루카본 황동수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